오늘 정주영 경영론 2주에 한 번씩 하는 거지만 벌써 5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이미 여러분들한테 예고해 드린 바와 같이 정주영의 글로벌 경영입니다. 그래서 강의 자료실에 올려놨던 제목은 현대그룹의 세계화 과정과 글로벌 경영이다는 제목으로 주어져 있는데요. 그 내용하고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영학에서요, 특히 국제 경영학 분야에서 기업의 세계화 과정을 이론적으로 4단계 정도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보시다시피 국내 기업, 수출 기업, 다국적 기업, 세계 기업 이런 단계를 거쳐서 이제 발전을 해 가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국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국제화 과정에 있어 가지고 뭐 출발점이기는 하지만 본격적인 국제화 과정은 요 3단계, 해외 지향, 현지 지향, 세계 지향, 요 3단계로 우리가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토인비의 이론과 마찬가지로 기업도 외부로부터의 도전에 응전해 가면서 계속 세계화를 진행을 해 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적인 모델이 되겠는데요. 각각의 단계에 대해서 우선에 잠깐 설명을 드리고 개념적인 컨셉을 갖춘 다음에 정주영의 글로벌 경영하고 접목을 시켜보는 이런 형태로 우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화 단계의 제1단계가 해외 지향 단계인데요. 해외 지향 단계의 정의는 우리가 국제 사업 활동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중에 가장 초보적인 국제 사업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수출 활동, 국내에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국경을 넘어서 들고 해외에 나가서 파는 것이 이제 수출 활동이 되겠죠. 이런 수출 활동을 중심으로 한 해외 시장 진출 전략을 위주로 하는 단계, 요 기업의 단계를 우리가 해외 지향 단계 또는 국제화 단계, 이렇게 좁은 의미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수출 활동을 하는 목적이 선진국 기업들과 개발도상국 기업들의 차이가 있는데요. 선진국 기업들은 주로 시장 확대 목적으로 나갑니다. 다시 얘기해서 국내에서 생산을 많이 해가지고 국내 시장에 다 소비를 할 수가 없을 때, 소진을 할 수가 없을 때 추가적인 제품의 흡수 시장으로 해외에다가 시장을 확대를 해서 그 제품을 처분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렇게 본다면은 본래 우리가 수출의 의미는 바로 이런 선진국형 수출이 본래 수출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개발도상국 기업의 경우에는 경제성장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수출의 주요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많은 기업들이 이런 국가의 경제성장 목적에 공헌을 하기 위해서 수출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1963년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우리는 본격적인 공업화 단계로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공업화 단계에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할 때 정부에서 내세웠던 가장 중요한 정책의 방향은 수출 드라이브에 의한 경제성장 정책이었습니다. 이미 뭐 고등학교 때 배워서 다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입장에서 보면 해외에다가 뭐 별다르게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수출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수출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 경제를 견인을 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이면의 단계에 있는 뜻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공장을 만들려고 그러면 우선에 돈이 있어야 됩니다. 지독한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산업 구조를 바꿔야 되는데 산업 구조를 농업 중심에서 공업 중심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는 공장을 만들어야 되고 공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되는데 이 돈이 없어요. 공장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국내에서 자본이 형성이 안 돼 있다, 이런 말로
달리 표현할 수가 있겠죠. 돈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가면 있습니까? 은행에 가면 있죠. 근데 은행에 돈이 자본이 형성이 안 돼 있다는 얘기는 그 당시에 우리 국민들이 워낙 못 먹고 살아가지고 소득 수준이 낮아가지고 은행에다가 예금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업가가 은행에 가서 돈을 빌려가지고 공장을 건설할 수 있는 그런 돈을 빌릴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그걸 어렵게 이야기하면 이제 국내 자본이 형성이 안 돼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해외 자본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해외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외채지요, 외채. 외국에서 돈을 빌려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가서 우리가 돈을 빌려올 경우에 우리 민간 기업이 이제 막 새로운 기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기업가가 해외에 가서 돈 빌려주시오. 외국의 은행에 가서 돈 빌려주시오 하면 돈을 잘 안 빌려주겠죠. 당연히 뭘 믿고 돈 빌려주겠습니까? 근데 그때 정부가 어쩔 수 없이 나설 수밖에 없죠. 정부가 나서가지고요 국제기구에 가서 돈을 빌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IBRD라든지 이런 국제기구에 가서 돈을 빌려주시오 하면 거기서는 돈을 빌려줘요. IBRD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선진국들이 출자해서 만든 세계은행입니다. 그래서 월드뱅크, 일명 월드뱅크죠. 이런 월드뱅크에서는 개발도상국 정부가 와서 돈 빌려달라 그러면은 일단 그 나라 정부의 비전이라든지 경제발전 계획을 살펴보고요. 그것이 확실하고 의지가 분명하다라고 할 것 같으면 돈을 빌려주죠. 그런 선진국들이 개도국에 정부에 돈을 빌려주는 이유는 한마디로 장기적으로 보면 그것이 자기네들한테 도움이 되겠다라고 했을 때 빌려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나라가 IBRD 자금을 빌려가지고 경제성장을 하는데 성공을 하게 되면요. 당연히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높아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선진국 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우리가 사서 쓸 것이다. 그래서 미래의 자기네들 시장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이 우리한테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돈을 빌려와가지고 공장을 지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공장을 돌리기 위해서 필요한 원자재가 있어야 되는데 원자재나 원유 이런 것들도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하 자원이 굉장히 조건이 열악하죠. 보존 자원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전부 또 수입을 해야 됩니다. 또 공장을 돌리는데 필요한 기술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술도 수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기술과 원자재 이런 것들을 전부 해외 의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추가적으로 외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외자를 많이 빌려와가지고 일단 공장을 시작을 했는데 거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값싼 노동력 그리고 열악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그런 생산성 높은 노동력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앞에서 우리가 빌려온 외자와 결합을 해서 생산한 제품 이 제품은 국내에서 소비를 하고 치우면 안 됩니다. 국내에서 소비를 하고 치우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외자를 갚을 수가 없어요. 외채를 갚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죽으나 사나 수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조그마한 제품이 좋은 것만 생기게 되면 무조건 수출을 해야 경제성장을 하는데 필요한 달러를 벌어올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그 당시에는 정부가 수출 드라이브에 의한 경제성장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이제 출발을 한 거죠. 따라서 그런 그 정책에 호응을 해가지고 열심히 수출하는 기업, 이런 기업들은 그야말로 정부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게 되는 거죠. 국가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또 자기 기업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와 기업과의 관계가 굉장히 돈독한 그런 협조 관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초창기부터 수출 활동에 또 수출 활동을 중심으로 기업이 발전되어 온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죠. 이때 이제 수출 활동을 도와주기 위해서 필요한 조직은 주로 이제 해외 바이어를 많이 이용을 하겠죠. 해외 바이어들을 많이 초청을 해가지고 또는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바이어들을 잘 대접을 해가지고 수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조직체로 추진체로 상계될 것이고요. 또 나중에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OEM 수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OEM 수출은 외국의 마케팅 업체라든지 외국의 유명한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회사
하고 제휴를 해가지고 우리는 싸게 제품을 만들어주고 그 유명 브랜드를 부착을 해가지고 해외에다가 수출하는 그런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에 의한 수출 이런 방식이라든지 또는 직접 수출을 하기 위한 해외 지점을 설치하는 형태로 해외 수출 활동을 촉진하는 그러한 조직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주영의 해외 지향 경영, 우리 국제화의 초기 단계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정주영 회장님이 국제 경영을 할 때의 철학,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렇습니다.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달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데서부터 국제 경영 철학이 시작이 됩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뭐 그 당시에 우리 정부의 수출 드라이브에 의한 경제성장 정책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주영 회장님은 수출이야말로 달러를 벌어오는데 가장 중요한 원천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초창기부터 국제 경영을 매우 강조를 했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 달러를 벌기 위해서는 좁고 가난한 국내 시장에서 발버둥 쳐봐야 문제 일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부를 가진 나라, 달러를 가진 나라 하고 거래를 해야만이 달러를 끌어들일 수 있고 또 부를 끌어들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들하고 같이 놀아야 된다. 가난한 사람끼리 맨날 같이 놀아봐야 그 나물의 그 밥이고 전혀 발전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고방식을 바탕으로 해서 바로 해외 지향 경영을 시작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창기부터 현대그룹 또는 정주영 회장님은 해외 지향 경영을 매우 강조를 했고 실천해 오셨죠. 이제 구체적인 예를 우리가 몇 가지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현대건설, 현대그룹의 모회사라고도 할 정도로 제일 처음 시작된 업종이죠. 건설업을 제일 먼저 하신 것 같습니다. 1965년도에 만들어진 회사, 설립되자마자 해외 건설공사부터 먼저 했습니다. 국내 건설공사를 하는 게 아니라 해외 건설공사를 먼저 했고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1965년도 태국의 고속도로를 건설해주는 그러한 공사를 했죠. 그 당시에 이 해외 건설공사는 정말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해외로 누가 감히 진출하려고 했겠느냐 하는 시절에 이런 그 태국의 고속도로 건설공사를 수주를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파견되는 노동자들이 김포공항을 출발할 때요, KBS에서 나와가지고 실황 중계를 했을 정도로 대단한 획기적인 사건이었죠. 이런 것들을 이제 주도를 하시면서 현대건설이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하는데요. 물론 그 동안에 그 이후에 많은 그 해외 공사, 태평양 괌열도에서 공사도 했고요. 또 알래스카 북극 산속에서 다리 공사도 했고요.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사례를 이미 여러분들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사실상 많은 이익을 남기지는 못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해외 중심의 그러한 공사를, 해외 건설 공사를 중심으로 하면서 많은 기술, 많은 노하우를 축적을 해가지고요. 70년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중동 건설 붐을 타고 중동 건설에 진출하기 위한 기초, 초석을 마련하신 거죠. 거기서 이제 현대건설이 도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대자동차 67년도에 설립이 됐는데요. 현대자동차도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설립 당시부터 자동차 산업을 수출 산업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컨셉하에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 무대에서 우리의 입지를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고유의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고방식 하에 73년도에 고유 모델을 개발을 했죠. 그래서 폰이라고 하는 고유 모델을 개발했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76년도에 중남미에 수출을 했고요. 선진국인 86년도 그 어렵다고 하는 선진국 자동차 수출 시장을 뚫은 게, 미국 시장을 뚫은 게 86년도입니다. 그렇게 해서 현대자동차도 오늘날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아예 초창기부터 해외 지향 경영을 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대중공업 역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최초의 선박 어디서 수주해 왔죠?
그동안에 공부하신 거 있잖아요. 다 졸고 있었나? 그동안에? 그리스에서 수주해 온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리스에서 외국 선박을 수주를 해오면서, 바로, 조선소도 없는 상황에서, 해외 영업을 시작을 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재밌는 것은, 현대그룹의 주력산업은 조선산업이죠. 왜 그러면 이와 같은 조선산업을 정주영 회장님이 주력산업으로 선택을 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잠깐 보겠습니다. 정주영 회장님은 조선산업은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한테 직장을 제공할 수 있고 반면에 리스크는 상당히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 경제적인 입장에서 꼭 필요하다. 왜 리스크가 적으냐? 그 앞전에 건설공사를 해보니까 해외 건설을 해보니까 뭐 돈은 되지도 않으면서 고생만 되게 하고 가가지고 잘못하면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발생을 해가지고 수익도 이익도 나도 안 하고 이러한 그 리스크가 상당히 큰데 반해서 조선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의 배를 만들어주기는 하되 외국에 나가서 만들 필요는 없다. 국내에 앉아서 만들면 된다 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서 덩치도 크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달러를 벌어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그 당시에 우리가 포항제철이라고 하는 제철소가 이제 국내에 만들어지면서 거기서 생산된 철강을 우리가 가까이에서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시너지 효과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해가면서 외화를 벌어오는 데는 건설보다는 조선이 훨씬 낫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 거죠. 근데 이제 당시에 조선 한 번도 해보지도 않았는데 배를 어떻게 만들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반대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주영 회장님은 그 특유의 뚝심으로 밀어붙이신 거죠. 배 만드는 것도 건설공사하고 똑같다. 건설이라고 하는 것은 육지에다가 집을 짓는 거지만 배 만드는 것은 바다에다 집을 짓는 거와 마찬가지다. 바다에다 집을 짓고 거기다가 갈 수 있도록 엔진만 달면 될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시면서 밀어붙이신 것이죠. 네, 그와 관련된 기술은 우리가 이미 건설공사를 하면서 건축 기술, 기계 기술, 또 전기 기술 이런 것들은 이미 다 갖추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러면서 밀어붙이신 결과 현대중공업이 탄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 전에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현대그룹의 네 번째 핵심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현대전자가 되겠죠. 83년도에 조금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이걸 시작하실 때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은 미래 산업의 핵심은 전자. 우리가 자원이 부족한 아까 얘기했다시피 대한민국이 국력을 키우는 데 있어 가지고는 이런 전자 기술을 바탕으로 한 첨단 기술 분야로 진출하는 길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시고요. 이 첨단 기술을 획득하기 위해서 미국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고 하는 반도체 회사하고 제휴를 맺으셨죠. 그렇게 하면서 막대한 R&D 투자를 했고요. 물론 이제 많은 손실도 봤습니다만은 88년도에 와가지고 256KD램 생산 이것이 세계적으로 수요가 많아지면서 현대전자가 본 궤도에 오르게 됐다 하는 얘기 이미 여러분들이 들어서 아실 겁니다. 이거 역시 초창기부터 해외 지향 경영을 해오신 사례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주영 회장님의 국제화 철학이 있어가지고 또 하나 우리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자주적인 국제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자주적인 국제화의 핵심은 이 자가 브랜드 수출입니다. 자가 브랜드 수출. 내가 내 브랜드, 내 얼굴을 달고 국제 시장에서 나의 위치를 확보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라고 생각을 하신 겁니다. 그 반대말이 우리가 OEM 수출이라는 것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 이행 수출이죠. 이 OEM 수출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남의 상표를 달고 수출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물론 세계 유명 브랜드를 달고 수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당연히 수출하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해외 시장에 진출하기는 굉장히 쉽죠. 그렇지만 이 OEM 수출이 가지고 있는 단점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자가 브랜드 수출보다는 OEM 수출을 훨씬 더 많이 하던 그 당시에 7, 80%, 심할 때는 90%까지가 외국의 브랜드를 달고 수출하던 그런 시기인데, 정주영 회장님은 자가 브랜드 수출을 강조를 하셨죠. 그 강조를 하신 이유가, 본인한테 물어보면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내 상품을 파는데 왜 남의 얼굴을 달고 가느냐. 라고는 지금 간단한 이유지만, 우리가 이제 경영을 하는 학자들이 분석을 해보면, 이 OEM 수출이 가지고 있는 단점, 여기서 보시다시피 한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굉장히 채산성이 낮다는 겁니다. 자, OEM 수출의 대표적인 사례, 우리 한때 부산의 대표적인 수출 업종이었던 신발 산업,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죠? 나이키라고 하는 세계적인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우리나라 부산 북구에 있는 조그마한 중소기업체들에게 와가지고 당신네들이 싸게 신발을 만들어주면 거기다가 나이키라는 상표를 붙여가지고 해외 시장에 내다 팔아주겠소 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형태의 수출을 하는 경우에 채산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신발 납품 단가를 나이키에다가 올려달라 그러면 나이키는 순순히 올려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협상력의 파워가 어느 쪽에 있냐면은 나이키한테 있습니다. 당신들이 신발 한 킬로에 예를 들면 5,000원에 만들어서 납품해라 그러면은 그 가격에 납품을 해야 됩니다. 실소 6,000원 주시오라고 하면 그래 싫으면 그만둬라. 그리고 다른 회사에 갚아내게 됩니다. 다른 중소기업을 찾아갑니다. 다른 나라를 찾아가죠. 그러니까 납품 단가를 올려달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생산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는 기술 축적이 어렵다는 겁니다. 나이키가 신발을 만드는 제조 기술 이런 것들은 자기네들이 다 가져다 줍니다. 물론 원천 기술은 안 가르쳐 주겠죠. 신발 디자인과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원천 기술들은 나이키가 본국에서 해가지고요. 그 디자인대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도의 기술만 가르쳐 주죠. 그래서 중소기업체들, 부산에 있는 중소기업체들은 언제까지 몇 켤레를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납기를 지키는데 급급하기 때문에 기술 축적을 할래야 할 수도 없고요. 또 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이키에서 필요한 기술은 가르쳐 주기 때문에. 따라서 기술 축적이 안 되죠. 세 번째는 마케팅 능력이 구축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산에 있는 신발업체들은 생산만 할 뿐이지, 국내에 앉아가지고 생산만 할 뿐이지 그 제품을 들고 해외 시장을 개척해 본 경험이 없습니다.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 것은 나이키가 다 합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부가가치는 나이키가 다 먹습니다. 따라서 이런 기술 축적과 마케팅 능력이 형성이 안 되면요, 홀로 서기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1980년대 중반 이후에 우리나라도 민주화 운동이 거세게 일어나면서 노사분규가 격렬하게 발생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임금 수준이 단기간 내에 3배, 4배 뛰어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체들이 도저히 못 견디겠으니까 나이키 보고 납품 단가를 좀 올려주시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래 그러면 그만둬라 이래가지고 그 이후에 다 떠나가 버렸죠. 그랬을 때 우리가 부산에 있는 신발업체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홀로 쓰기 하는 방식입니다. 홀로 쓰기를 해야 되는데 홀로 쓰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와 같은 기술과 마케팅 능력이 형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또는 개별 기업이 그와 같은 능력을 형성하기는 대단히 어렵고요. 버림받은 중소기업체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공동 브랜드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 브랜드를 달고요. 나름대로 미국에 수출을 하러 갔습니다. 미국에 수출하러 가니까 옛날에 나이키가 만들어 달라 하던 시절에 운동화하고 똑같은 운동화를 만들어서 갔는데 브랜드 틀린다고 해가지고 이게 팔리지가 않습니다. 누구 때문에 안 팔리느냐? 바로 옆에 나이키라고 하는 상표가 또 다른 곳에 가가지고 저기 동남아시아 이런 데 가가지고 만들어서 미국 진열대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리지가 않겠죠. 근데 그 나이키의 그와 같은 시장 지위라고 하는 것은 누가 만들어준 거냐? 옛날에 한국 기업체들이 만들어준 거거든요. 그 한국 기업체들이 만들어 놓은 나이키 아승에 우리 기업이 이제 내 힘으로 내 제품을, 내 브랜드를 달고 수출을 했을 때 그 아승에 부딪혀 가지고 다시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비참한 신세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거를 우리가 부메랑 효과라고 그러죠. 부메랑 이펙트. 이 부메랑 이펙트까지 합치게 되면 그야말로 OEM 수출이라고 하는 것은 장점보다는 단점이 훨씬 더 많은 장기 전략으로서는 굉장히 부적절한 그러한 전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 이후에 수십 년 동안의 자료를 모아가지고 학문적으로 검토하고 연구하고 검증하고 입증해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OEM 수출을 하지 마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종현 회장님은 이미 그 당시에 처음부터 이 OEM 수출이라는 것은 안 좋다 하는 것을 감각적으로 아신 겁니다. 그 양반이 무슨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요. 뭐 학자들하고 대화를 해본 것도 아니고요. 자기 혼자서 생각해 보건데 그거는 길이 아닌 것 같다. 대표적인 사례 여러분들이 이미 들어서 아시겠지만 현대자동차가 아까 1971년인가요? 67년인가요? 그때 자동차를 생산할 때 포드에서 자기네들이 기술도 제공하고 현대자동차가 생산한 자동차를 포드에 상표를 붙여가지고 미국에 팔아줄 테니까 너희는 그냥 조립만 해라 라고 하는 제안을 해왔죠. 그랬을 때 정종현 회장님은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이런 지하에 거절하고 우리 독자 모델을 개발을 해야만이 수출 산업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업적인 감각을 발휘를 하신 거죠. 뿐만 아니고 현대중공업이 배를 좀 이제 만들기 시작할 때 일본의 미쓰비시에서 제안이 왔습니다. 자기네들이 기술을 제공해 줄 테니까 기술이 어떤 기술인가 하니까 이 기술을 가지고 생산을 하더라도 5만 톤급 이하만 생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었습니다. 그 기술을 제공해 줄 테니까 기술 제휴를 하자라고 했을 때 당연히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자 기술을 개발을 하는 것을 고집을 하셨죠. 요즘 아시다시피 현대중공업이 미쓰비시를 앞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자 기술, 독자 모델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내 얼굴을 달고 비즈니스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에 관련해 가지고 이 댓글이나 그런 리플을 달 때 실명제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익명제로 해야 되느냐 하는 거 가지고 논란이 많습니다. 익명제로 지금까지 해오다 보니까 그 익명제가 가지고 있는 단점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알고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많은 기업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러한 무책임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만은 실명제로 하게 되면 당연히 자기 얼굴을 달고 자기 이름을 걸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 이름에 어울리는 책임 있는 그런 얘기를 할 것이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얼굴을 달고 수출을 하게 되면 그 자기 브랜드에 어울리는 품질을 개발하기 위해서 또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무지하게 노력을 하게 되겠죠. 이런 점에 착안을 하신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특히 저는 이 국제경영을 하는 사람으로서 정종현 회장님을 매우 존경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2단계는 이제 우리가 현지지향 단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현지지향 단계의 뜻은 해외 직접 투자 활동을 중심으로 한 현지시장 침투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외 직접 투자라고 하는 것은 공장을 달랑 들어가지고 이제 해외에다가 차려놓고 해외에서 생산해가지고 현지에서 판매하는 이와 같은 형태의 활동을 해외 직접 투자라고 합니다. 이런 해외 직접 투자 활동을 기업들이 하기 시작하게 된 계기는 1973년도 70년대 초반에 나타났던 신보호주의 장벽, 이 신보호주의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서 해외 직접 투자 활동이라는 게 시작이 됐고 그 이후에 매우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 신보호주의 장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73년도에 제1차 오일 쇼크가 발생을 했고요. 78년도에 제2차 오일 쇼크가 발생을 하면서 70년대 전 세계적으로 불황의 늪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선진국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불황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시장이 어디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선진국입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일본, 유럽 이런 선진국 지역이잖아요. 그런 선진국 지역에 우리가 주로 수출하는 제품이 경공업 제품이죠.
섬유, 신발, 뭐 의류, 또 무슨 초보적인 전자제품 등등 여러 가지 그러한 우리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주력 제품이지만 미국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양산업입니다. 그 사양산업 분야이기는 하지만 미국에 아직도 그 산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조업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그 산업 분야의 제품을 굉장히 싸게 만들어서 대량으로 미국에 수출하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일자리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선진국들이 취한 보호무역주의를 신보호무역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전통적 보호무역주의는 개발도상국이 취한 거죠. 개발도상국이 자기네들의 신생산업 또는 경쟁력이 약한 유치산업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관세장벽이라고 하는 것을 동원을 했습니다마는 신보호무역주의는 완전히 거꾸로입니다. 선진국이 설치한 보호무역 장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걸려가지고 지금까지 수출을 잘하고 있다가요. 갑자기 수출길이 막힙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게 장벽에 부딪히다 보니까 그 장벽을 뚫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공장을 들어가지고 미국에다가 가서 생산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완제품을 생산해가지고 미국 시장에 들고 오면 미국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공장을 들고 가서 현지에서 생산하겠다 하면 대단히 반깁니다. 환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공장을 미국에 설치를 하게 되면 당연히 미국 노동자들을 채용을 해줄 것이기 때문에 신보호주의 장벽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일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 공장을 들고 갔습니다. 어느 기간 동안은 거기서 우리가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초창기에는 미국에서 그런 외국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가지고 많은 인센티브를 줍니다. 기업들이 오게 되면 땅도 싸게 주고요, 세금도 깎아주고, 전기세도 깎아주고 뭐 등등의 그러한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데 반해서 그것을 영원히 주지는 않거든요. 세월이 지나가면 점차 그 혜택을 줄여가게 됩니다. 줄여가면서 나중에 한 5년 정도 지나게 되면 국내 기업하고 똑같은 조건에서 경쟁하라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때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고임금의 미국 노동자를 채용해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한 저가 제품의 비교율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못하게 되니까 버틸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 진출했던 공장들이 많이 철수를 해가지고요, 잉글에 있는 중남미 지역에 공장을 옮기게 되죠. 중남미나 또는 저기 동남아, 스리랑카라든지 이런 지역, 인도라든지 이런 지역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생산해가지고 싸게 생산해가지고 미국에 들고 들어가면 미국 사람들이 또 반기지는 않지만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노 코멘트입니다. 노 코멘트. 그건 또 어떤 논리에 의해서 그러냐. 아까도 말씀드렸던 IBRD 논리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멕시코라든지 브라질이라든지 또는 코스타리카라든지 이런 중남미 지역에 가서 공장을 차려놓고 생산활동을 하게 되면 그 지역의 노동자 또 그 나라 경제가 살아나게 됩니다. 발전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그 나라가 미국 제품의 시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기업이 일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에 대해서 크게 반대를 하지 않는 그러한 행태로 가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이제 해외 직접 투자 활동이 이제 우리 70년대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80년대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이제 활성화됐겠죠. 그러한 추세와 관련해서 현대그룹은 어떤 식으로 현지화 경영을 했냐. 이건 우리 현지화라고 그럽니다만은 78년도에 현대종합상사를 통해서 종합무역업에 대한 투자를 맨 처음 했죠. 그래서 이제 이 무역업을 중심으로 해서 해외 진출을 먼저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인 해외 직접 투자라고 하는 것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소위 말해서 생산 공장을 들고 나가는 거죠. 무역업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그 유통업이라고 한다면 이 전자라든지 자동차 이런 것들은 제조업이잖아요. 이런 제조업을 중심으로 해서 본격적인 해외 직접 투자를 한 것은 1980년대 중반 이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 인도, 중국 지역에 많은 공장들을 만들었죠. 현대그룹에서요. 그래서 90년대 중반쯤에 가게 되면 전 세계 33개국에 진출을 하게 되고요. 현지 법인의 숫자만 합치면 128개가 되는 거대한 현지 생산망을 이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나중에도 보겠습니다만은 제조업 분야의 현지 자회사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무역업이고요. 그 다음에 진출 지역상으로 보면 미주 지역이 80%, 동남아 지역이 14%, 이런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이제 우리가 현지화 경영에 있어 가지고 정주영 회장님의 어떤 특징적인 측면, 그런 그 현지화 단계에서의 정주영 회장님의 철학,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겠는가 하는 것을 정리를 해보면 한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에 해외 진출한 목적이 뭐냐, 해외에다 공장을 이동한 목적이 뭐냐, 해외 시장 확대 목적입니다. 확대 목적. 다시 얘기해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해외 공장을 이전할 때는요, 상당히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목적으로 또는 방어적인 목적으로 해외에 진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국내에서 더 이상 생산하면 경쟁력이 없다. 국내에서 너무 경쟁자가 많아가지고 이익이 안 난다. 또는 국내에서 규제가 심해가지고 그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해외에 나간다. 또 국내에서는 여러 가지 유틸리티 비용, 생산 비용이 높아가지고 해외에 나간다. 뭐 이런 등등의 이제 어떤 그 소극적이고 자기 방어적인, 어떻게 보면 좀 나쁜 말로 얘기하면 도피적인 그런 목적으로 해외에 나가는 기업들이 많은데 반해서 정주영 회장님이 해외에다 공장을 만들 때의 기본적인 동기는 해외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중국이나 미국이나 러시아, 베트남과 같은 이런 지역에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갔다 하는 것이 첫 번째 특징이 되겠고요. 두 번째 특징은 고도 기술을 획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이거 역시 다른 기업하고는 좀 차별화되는 그러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지역에다가 현대전자가 메모리 분야에 편중되어 있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 가지고 비메모리 분야, 여러분들이 뭐 반도체 잘 아시겠지만 메모리 분야는 좀 반도체 중에서도 좀 저급 기술 분야입니다. 그래서 자본 집약적인 제품이 메모리 제품이고요. 비메모리 분야는 이제 상당히 하이테크한 그런 그 기술 집약적인 제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런 비메모리 분야로 확대를 하기 위해서 AT&T GIS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미국 실리콘밸리 지역에다가 투자를 한 것이죠. 이거 역시 굉장히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동기에서 이루어진 투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은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한 해외 진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중화학공업은 국내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고부가가치 제품이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많은 산업 연관 효과를 가지고 있는 국가 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산업 분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국내에서도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은 정주영 회장님은 자기 이제 경영 철학이 상업보다는 제조업입니다. 상업보다는 제조업. 상업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만들어 놓은 제품을 갖다 파는 것이요. 그런 것들은 그냥 중소기업이 해도 되는 일이고 제조업이야말로 특히 그 중에서 중화학공업이야말로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러면서도 매우 중요한 국민 경제적으로 파급 효과가 큰 그러한 분야이기 때문에 이거가 의미가 있다. 이거를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계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또 우리가 존경할 만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진출을 할 때요. 구사회주의 국가에 주로 진출을 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사회주의 국가라고 하는 것은 옛날 사회주의 국가. 다시 얘기해서 새로이 옛날 그 공산주의 국가에서 신생 시장국,
시장 경제 체제로 전환한 초창기에 있는 그런 국가들이 되겠죠. 중국, 러시아, 베트남 이런 지역이요. 이런 지역은 아직까지 미개척 시장이죠. 그런 미개척 시장에 많은 시장 기회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하시고 리스크를 과감하게 테이킹하면서 이런 지역에 진출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도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동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단계는 이제 세계 지향 단계인데요. 기업이 세계를 무대로 해서 다변화된 생산 판매 활동을 전개하는 단계가 이제 우리가 3단계가 되겠는데요. 이 3단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세계 시장의 통합에 따른 경쟁 전략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세계 시장의 통합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WTO 이후에 이제 출범한 거 아니겠습니까? 본격화된 것이다 말이죠. 이른바 우리가 세계화, 글로벌리제이션 이러한 용어가 요즘에 시대를 대표하는 단어로서 자리를 잡게 된 계기가 1995년도 WTO 출범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